새벽 2시 50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11층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 바닥에는 두 다리를 펴지 못한 채로 몸을 구부리고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8세의 이화준 씨는 6시간 전 화장실에서 일어나려다 미끄러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양쪽 무릎과 골반이 순간적으로 꺾였고 숨이 찼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체력이 바닥나면서 기어서 나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전화기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TV 소리도 꺼져 있었고 문은 이중 잠금 상태. 이 씨는 그날 새벽 죽음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라는 공포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년의 독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지는 사고들.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5%가 혼자 살고 있고 그중 15%는 한 달에 단 한 번도 외부인과 대화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혼자 아플 때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노인성 치매. 이런 질병들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병이 심한 때가 아니라 가볍다고 생각한 날입니다. 이 씨도 그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하다고 느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밤중에 배가 살짝 아파서 화장실에 가던 중 불 꺼진 복도에서 잠깐 중심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구조되지 않는 공포로 조금의 통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황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요양원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자유의 상실입니다. 개인의 생활 시간, 식사, 외출 여부까지도 통제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준, 개인실 기준 월 350만 원 이상, 공용실도 25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중산층 이상이 아니고서는 장기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씨는 요양원 입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설은 청결했고 관리사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둘러보던 중 한 입소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은 잘 가요. 근데 마음은 안 가요. 정말 중요한 건 벽의 색깔이나 복도의 넓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감정과 일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단지 육체의 건강만을 돌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자존감입니다. 삶을 끝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시기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지내야만 하는 곳. 이 씨는 그렇게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고령자의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사고를 당해도 아파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 무서운 현실을 그럴 수 있는 정도로 치부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외롭지 않게 어울릴 수 있는 작은 공동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이 세 가지만 갖춰도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혼자 계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침실에서, 부엌 바닥에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몇 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83세 정명자 씨가 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들이 요양원 입소를 권유했을 때였죠. 정 씨는 손을 내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안 간다. 이 집이 내 전부야.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불편하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익숙한 공간에 머무르려는 걸까요? 어쩌면 답은 단순합니다. 노년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증거이자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실 장판에 오래된 얼룩 하나에도 사연이 있고 문틀에 새겨진 자녀 키 표시도 시간이 멈춘 기록입니다. 여기서 밥을 지었고 여기서 웃었고 여기서 울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견뎌낸 공간을 불편하니까 떠나세요. 위험하니까 옮기세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래된 2층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벽에 곰팡이가 피고 여름이면 창문 밖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며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했던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엄마, 그 집 너무 불편하잖아. 엘리베이터도 없고 목욕도 못하고 가스불도 위험하고.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수십 번 그 말을 곱씹었다고 합니다. 나는 불편한 게 아니라 불안한 게 무서운 거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새로운 공간보다 익숙한 공간에서의 불편이 차라리 낫다고요. 하지만 그 익숙함이 고립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됩니다. 요즘의 주거 구조는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이웃의 얼굴이 보였고 누군가가 아프면 금세 동네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현관문 너머는 완벽한 벽입니다. 층간의 소음만 있을 뿐 소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무서운 겁니다. 정명자 씨가 겪은 일은 그 고립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정수기 물통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통증이 심했고 며칠간 집안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며칠 동안 어떤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 한 번씩 전화를 걸던 딸도 그 주는 바빴는지 연락이 없었고 이웃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아무도 모른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침대 머리맡에 작은 수첩을 놓고 매일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나옴, 왼쪽 다리 근육 당김, 어제보다 숨 가쁨.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이걸 발견하길 바란다는 간절함. 혼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사람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씨처럼 내 집에서 죽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더 안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많은 지자체와 복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요양원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자기 공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움만 받을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 어르신이 거주 중인 주택에 안전 센서를 설치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관리센터에 알림이 가도록 하거나 근처에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이웃과 식사하거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시스템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안전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당사자인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 선택지도 없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불편한 익숙함 속에서 점점 더 몸과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정명자 씨는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관계의 연결입니다.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주 2회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근처에 사는 노인 친구들과 매주 화요일마다 점심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스마트폰으로 자녀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이따 나갈 거예요. 밥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고 자녀들 역시 이제는 불안보다 안심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연결된다는 것. 그게 노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이라는 감정적 공간을 지키면서도 내가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자립입니다. 그리고 이 자립은 단지 삶을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어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비슷한 다짐을 합니다. 건강만 하면 돈 안 들고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건강하더라도 노년기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살면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경우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산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간단한 계산을 제안 드릴게요. 예를 들어 매달 기본 생계비 100만 원, 여기에 병원비와 약값 15만 원, 각종 공과금과 통신비 20만 원, 가끔 이용하는 택시나 배달 외식 등을 포함하면 혼자 사는 노인의 최소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만약 간병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합센터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주 5회 파견되는 시간제 요양보호사 이용 시 월 약 11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최소 50만 원 이상의 본인 부담이 남습니다. 즉 기본 생활비 150만 원, 돌봄 지원 50만 원 이상, 최소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연금이 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그나마 60만 원 이상 받는 비율은 전체 수급자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대부분은 40만 원대 또는 그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만약 노후에 개인적인 저축 없이 연금에만 의존한다면 매달 10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태에서 수십 년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급하면 뭔가 방법이 있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노인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단 12.8%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 달에 10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입니다. 자식 세대 역시 육아, 교육,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노후를 도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요양시설은 입소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1위 등급, 즉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입소되기도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민간 요양시설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월 28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에게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 평생을 모아온 걸까? 오래 살기 위해? 아프지 않기 위해? 노후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기 위해? 이 세 가지 모두가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몸이 힘들어도 참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도 신청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편함이 쌓여서 사고가 나고 사고 후에는 더욱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 장기 입원비, 회복기간 중 누군가를 고용해야 하는 인건비 등 한 번의 낙상, 한 번의 골절이 평생 모아둔 적금을 단 몇 달 만에 바닥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 돈 들이지 않고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재정은 지출보다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년기에 필요한 준비는 예상 지출이 아니라 예상 못한 변수에 대한 대비입니다. 즉, 지금 당장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졌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 커뮤니티 케어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자립형 공공임대 등의 형태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주거 형태는 월 20에서 30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공간과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복지 대상자 전용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고령자 복지주택의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월 소득 324만 원 이하, 총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는 전국 기준 약 5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보 부족입니다. 정보를 몰라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평생 모아둔 돈을 순식간에 쓰며 그마저도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후는 고립 속의 인내가 아니라 정보를 통한 선택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도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정책,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찾아서 연결시키는 건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막연히 걱정하며 사느냐, 정보를 알아보고 실질적인 선택지를 갖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노후의 질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만약 아프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식에게서 찾기보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찾으셨으면 합니다. 삶이 길어진 만큼 준비도 길게 봐야 합니다. 혼자 살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간섭을 매일 받으며 살고 싶진 않은 사람들. 돌봄이 필요하긴 한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환자처럼 사는 건 싫은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쉽게 말하면 돌봄이 가능한 어르신 전용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일반 임대주택과는 구조부터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곳인가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건물 내부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독 생활이 가능한 1인 1실 주거공간, 응급상황 시 호출 가능한 비상벨, 공동식당, 건강관리실, 세탁실, 목욕시설, 24시간 상주하는 돌봄관리사, 커뮤니티실 및 휴게공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동, 노래교실, 상담 등 쉽게 말하면 내 집처럼 살면서도 요양원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었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양원은 월 300만 원 이상, 간병인은 최소 280만 원 수준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떨까요? 다음은 실제 운영 중인 전남 장성 누리타운, 경기 시흥 희망하우징, 전북 정읍 나눔주택 등에서 안내한 실제 평균 비용입니다. 보증금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월 임대료 3만 원에서 5만 원, 공동식당 이용료 하루 1,000원 내외, 전기료, 개인 세면도구 등 별도, 모든 비용을 합쳐도 월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 보조 없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훨씬 저렴하게 입주 가능합니다. 그럼 누구나 입주할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도 해당되네? 라고 놀라시곤 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324만 원 미만, 총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차량 3,700만 원 이하,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은퇴자, 중산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제도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전달의 실패입니다. 이 주택은 청약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되지 않습니다. 모집 기간이 짧고 공고도 지자체 복지과나 시청 게시판에만 조용히 올라옵니다. 전국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 경쟁률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달이 나오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84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 중 30% 이상이 입주 미달 상태입니다. 즉, 아예 세대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실생활은 어떤가요?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복지주택에 거주 중인 71세 유재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땐 좀 낯설었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진짜 내 집 같아요. 유 씨는 아내와 사별 후 8년간 혼자 살았고 건강검진 결과 신부전 초기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엔 상태가 너무 멀쩡했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긴 불안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리플렛을 받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에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후엔 커뮤니티실에서 신문을 읽거나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무슨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졌을 때 30초 안에 누군가 달려오는 그게 중요한 거죠. 유 씨는 매달 27만 원 정도를 지출하며 자립과 안전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요양원과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주가되는 공간이라면 복지주택은 독립이 주가되는 공간입니다.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는 구조. 그래서 아직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분들, 정신적으로는 건강하나 체력이 다소 약해진 분들, 자식 도움 없이 자립을 꿈꾸는 분들께 최적화된 선택지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복지과 전화하기.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배점 기준 확인하기. 나이, 지역 거주기간, 단독세대 여부, 요양등급 보유 여부 등으로 총점이 계산됩니다. 현장 방문 예약하기.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분위기를 느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증빙, 건강진단서 등 시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한 달 체험 입주 신청도 가능. 대부분의 시설은 짧은 기간 임시 입주를 허용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막연한 걱정을 멈추고 한번 가서 보자는 행동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사는 게 낫겠지 하며 위험하고 불편한 집에서 고립된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의 작은 마을에서 35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77세 김봉수 씨. 다리가 안 좋아지고 밭일을 내려놓으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고립이었습니다. 이웃들과의 왕래가 끊기고 매일 아침 말 한마디도 없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나마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아버지,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가요. 운전 중이라 끊을게요. 그 말만 듣고 전화를 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 살아있는데 살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 김 씨가 변화된 건 2023년 12월 고령자 복지주택 희망촌에 입주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와 일상,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한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같은 층에 사는 윤진숙 씨가 김 씨, 오늘 날씨 좋으니까 같이 한 바퀴 돌죠? 하고 문을 두드리고 오후에는 2층 프로그램실에서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기초 스마트폰 교육을 받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구한테 도움도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김 씨는 요즘 새로 입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내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진짜 매력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싼 임대료나 시설이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따뜻하고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지 같이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이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복지주택 입주 어르신들이 몸은 오히려 전에보다 더 약해졌는데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튼튼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독감이 줄고 우울 지수가 낮아지고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2022년에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타인과 대화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 확률이 54% 낮고 치매 진행 속도도 훨씬 느리다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대화가 누구에게 강요된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납니다. 식당에서 마주친 인사,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짧은 대화, 복도에서 나눴던 날씨 이야기, 자원봉사로 진행하는 미용영화 감상음악 프로그램. 이런 소소한 일상이 하루하루를 채워줍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의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복지주택 입주 어르신들은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능동적 주체로 살아갑니다. 누구는 다른 분들 생일 챙기고, 누구는 주말 영화 상영회를 준비하고, 누구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새로운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쓸모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어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그는 복지주택 커뮤니티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노래교실을 자원해서 진행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특별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이제는 누군가 날 기다린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결국 진짜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살면 정해진 규칙 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의 규칙은 통제가 아니라 배려의 결과입니다. 같이 식사하되 먹고 싶지 않을 땐 쉬어도 되고 같이 활동하되 불편한 날은 조용히 방 안에 있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어떤 시간에도 혼자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지치더라도 항상 누군가가 두드릴 문이 있다는 것. 그 문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꿉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시설 하나가 아니라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비용은 10분의 1 수준. 생활은 내 집처럼. 그리고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 무엇보다 늙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삶으로 증명해준 수많은 어른들의 이야기. 이 영상은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아프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알리기 위한 작은 연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연결을 완성해 주세요. 지금 영상 아래 공유 버튼 한 번, 좋아요 한 번, 그리고 댓글에 혼자 사는 분들은 작은 다짐 하나 남겨보세요. 그게 어느 어르신의 인생 2막을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젊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